자, 계속하겠습니다. 435쪽에 지금 보증금의 회수, 우리 상인법을 공부하고 있고, 이 앞부분이 어렵고 뒷부분은 대체로 쉬운 편이에요. 환산보증금 다 외웠나요? 615, 615, 39, 27. 네.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 5개 외우셨나요? 표준계약서 3권, 대요, 이거. 나머지는 다 적용 안 된다. 지금 적용 안 되는 게 나오고 있죠, 이제. 우선 변제권이. 이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초과는 적용 X. 이렇게 뭐 메모해 두셔도 돼요. 환산보증금 초과는 적용이 안 되는,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만 적용되는. 자,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될 때 대지 포함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임법과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점은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만 찍어준다는 말이지. 자, 2번. 동그라미 2번도 똑같아요.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그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한다. 그 임차주택을 잘못 썼네요. 임차 건물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1순위로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근데 경매됐다. 근데 내 보증금보다 더 싸게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증금 다 배당 못 받는 거잖아요. 배당 못 받은 건물에 대해 배당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순위로 대항력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됐고 강제경매 신청, 이것도 주임법 내용과 똑같아요.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받았어, 또 집행권을 확보했어. 그래서 강제경매 신청 가능한데, 이때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경매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2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이것도 주택이라고 써있네. 죄송합니다.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 받을 때는 넘겨야 한다고 그랬죠. 임차 건물을. 양수인 경락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행 관계는 아니라고 그랬죠. 동시행 관계는 아니고,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동시행 관계라는 것이 건물을 먼저 넘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법원에 이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였던 거지, 실제로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냥 이 표현을 그대로네요. 그냥 양수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5로 풀면 돼요. 이게 상위법 법조문이니까. 자, 그 다음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 이것도 당연히 환산보증금 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쭉 열거되어 있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어요. 이때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자 그랬었지. 이건 일반 채권자에게 인정이 안 되고 그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2번.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라도 다음에 2가지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어. 첫 번째, 임차인의 대항요건 상실했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했었는데, 또 민법에 따라 임대차 등기했었는데 그 등기가 말소됐을 때. 3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그랬고요. 이런 실무적인 걸 좋아한다고 시험에서. 어느 하나 빼자고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이 부분도 당연히 환산보증금 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겠지.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 당연히 어디서만? 세무서장만 확정일자 부여한다. 다음 2번, 당연히 세무서장은 그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걸 작성해야 되겠지. 전산만 관리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증서 원본 소지한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자에게 확정이자 부여 신청할 수 있다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다. 이런 뭐 저기 주된 사무소도 있고 뭐 분점도 있고 뭐 이런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위별로 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깊게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자에게 부여 신청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지나가세요. 그러시고 2번은 확정일자는 당일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관할 세무서장을 그 임대차 계약 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거 주임법과 똑같죠. 거기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 여기는 세무서장. 이거를 계약서 원본에 표시해 준다고, 관인 찍는다고. 그다음 2번은 세무서장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됐을 때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하죠. 이건 주임법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양가로 3번. 임대차 정보 제공,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자, 역시 상가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세무서자에게 그 해당 상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이 됩니다. 임대인 동의예요.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냥 동의 없이 가서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만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리고 요청사항이 박스 안에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두 사람의 인적사항, 그렇지. 그다음에 건물의 소재지, 목적물, 면적, 사업자 등록 신청일, 또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또 계약이 변경, 갱신됐을 때 변경, 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 차임 기간 다 알려주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냥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부 다 요청할 수 있어. 박스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요청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아까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냈어야 한다고 그랬고 이 중에서 뭐 빼고 인적사항만 빼고 나머지 요청할 수 있다. 열람, 교부. 주임법 똑같아요. 거기도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항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런 거 요즘에 잘 나와요. 요즘 잘 나옵니다. 다음 소액임차인 제도. 소액임차인 제도도 주임법과 거의 같아요. 거기도 주택이라고 썼네요. 자꾸 제가 주택이라고 썼네요. 자, 상가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금액은 달라요. 금액은 다른데 이 말은 같아요. 경매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 다음 2번. 확정일자 무관하다고? 네,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면 틀린다고. 경매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고 대항 요건은 또. 자, 보증금 중 일정액. 1번.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또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은 대지가에 포함한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 우리 아까 주택임대차위원회 전전 시간에 공부했잖아, 우리.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뭐 위원장 포함해서 9명, 15명, 9월 15일. 위원장은 누구였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뭐 회의는 매년 한 번, 정기회의. 또 위원장이 필요도 인정할 때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 더 할 수 있고 밖에다 문장구고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지? 우리 고깃집에서 그랬었죠. 여기는 상가 임대차위원회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2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근데 이게 지금부터 하는 건 주임법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 소액임차인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교과서에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은 우리 주택. 자, 서울만 가지고 합시다. 소액 임차인 아까 얼마였더라? 1억 1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까지 이렇게 가능했죠. 근데 상가는 6,500 이하, 6,500 이하는 2,20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도 꽤 됐어요. 이거 좀 개정 왜 안 하나 몰라. 2014년인데 2014년 1월 달인데 이거 왜 한 번이나 몰라. 이거 왜 이건 왜 안 올라?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상가 임대차는요, 상가 임대차는 소액 임차인을 따질 때도 환산보증금으로 따져요. 환산보증금으로 따져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고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 보증금만 고려해서 해. 보증금만 고려한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이야. 주택인데 서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1억이라 합시다. 1억. 월 차임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이자는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월 차임은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다고. 보증금이 1억 이하면 다 소액 임차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그럼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해서 해가지고 1억 1천 이하로 하면요, 있을까? 이런 임차인들이. 전세로만 해볼까? 전세? 월세 없고 전세로 1억 이하가 서울에 있어? 1억 1천 이하가? 내가 다 조사해보지 못했죠, 제가 당연히. 근데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 주택 소액 임차인은 대부분 월세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전세 1억 이하, 1억 1천 이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부분 월세 임차인이에요. 근데 월세는 월차임을 따지지 않고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면 그냥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고요. 상가의 경우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자, 보증금이 2,500이다. 2,500. 월 차임이 40이라고. 그럼 이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죠. 6,500 이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6,500이다. 월 차임이 40이다.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2,500 이하에 40 있다고요? 그러면은 1,500이면 50이네? 500이면 60이네. 1,500에 50 정도로 합시다. 1,500에 50짜리가 서울에 상가 임대차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확인 안 해봤는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좀 할게요. 부동산 좀 할게요. 거기서. 자,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이 1억 천 이하면 월차임이 얼마든 관계없이 소액 임차인이고, 상가는 환산보증금이에요. 법 전체가 다 그래요. 아까 법 전체를 적용하냐, 일부만 적용하냐 할 때도 환산보증금, 소액 임차인 따질 때도 환산보증금으로 따져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예를 들어 적어줬죠. 1,500에 50이라면 소액 임차인이다. 6,500에 50이면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자, 수도권종 과밀역적권역, 그다음에 인천 5,500에 1,900, 1,900까지 준다. 그다음 나머지 광역시 용인, 안산, 김포, 광주 3,800. 그 밖의 지역 광역시 군지역 3,000 이하. 그 밖의 지역이면 예를 들면요,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천안, 또는 뭐 충청북도의 뭐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저기 뭐 경상남도 창원시 혹시 사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다. 창원시에서 3,000 이하라고 500에 25 있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좀 해대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다. 네. 환산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이 따집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 내기도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자, 밑에 소액 임차인 판례 볼 텐데, 이 판례는 최근 판례입니다. 비교적 최근 건데, 지하상가고요. 지하상가인데, 전체 이제 3칸입니다. 이렇게. 3칸인데, 임대인 갑. 3칸이 다 갑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서도 영업이 가능하고, 툭 털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구분 등기는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3칸을 다 임차합니다. 3칸을 다 임차하고 이걸 툭 터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방금 우리 서울에서 1,500에 50이면 서희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4,500에 150이라 할게. 전체가 다. 4,500에 150인데 그럼 서희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얘네 둘이 어떻게 계약을 했냐. 1,500에 50으로 이렇게 3장의 계약서를 쓴 거야. 이렇게. 경매되면 이제 일정 금액 우선 변제를 받아갈 그런 목적이었던가 보죠. 이걸 과연 소액 임차인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분위기가 딱 분위기가 아닐 것 같잖아요. 보자고요. 임차인의 수개후 구분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했다. 이때 다다음 주 밑줄 볼게요. 비록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 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인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 합산의 기준으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 받고 오른쪽에 존속기간인데, 자, 임대차 기간 거기 써 있는 거 있죠? 임대차 기간 그 옆에다가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X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없음, 적용 X. 자, 기간에 정함이 없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 그때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환산보증금 이하는 5죠. 그리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좋죠? 좋아요. 근데 이게 환산보증금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 정함이 없어. 1년 미만 정했어. 1년으로 본다. X. 또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 그것도 맞아요. 그 트레이더한테도 둘 다 주장할 수 있다고요.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주장할 수 있다고 문제 푸는 거예요.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임차인이 주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도 다 주장할 수 있다. 민법처럼 적용한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문제 푸시는 부분이고, 자, 2번은 알 것 같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5. 환산보증금 넘어도 적용된다. 자, 1번.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했어요.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아예 쭉 사유가 있을 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대. 그래서 또 하나 2번 제목이 뭐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그게 뭐냐 이거지. 3기 연체. 2기 X, 3기. 숫자 뭐 어렵지 않고. 니은도 너무 상식적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대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디귿번은 둘이 꼭 합의해야 됩니다. 둘이 합의해서 임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얘기는 자네 가게 내가 인수할게. 얼마 줄 테니까 나갈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 다음에 니을, 미음, 비읍 3개 묶어보시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이 핵심이긴 한데 공통 부분이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 이거 공통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 시험이 낼 때는 보통 하나만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의 없이 전부를 전대했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 동의 없이 뭐 일부만 전대했어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어요. 일부만 전대해도. 그다음 미음은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시험 내기엔 좀 약간 애매해. 자, 생각해 보세요. 전부를 고의로 파손. 자, 상상해 보세요. 전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린 거네? 근데 무슨 갱신 요구야? 감옥 가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 내기 좀 애매하죠. 내도 되는데 좀 미안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 아니 전부 파손되는데 무슨 어디서 갱신 요구합니까? 전부를 내기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일부를 고의로 파손. 괜찮다 이거는. 또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 괜찮네.
괜찮네. 이런 거는 갱신료 거절할 수 있다고 푸시해야 돼. 일부가 좋을 것 같아. 문제 되기는. 근데 이건 어때요?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경미한 과실은? 그럼 경미한 과실은 갱신요구 거절 X예요. 자, 그렇게 적으세요. 경미한 과실 거절 X. 거절 사유 아니라고. 그럼 이건 또 늠이 이상해. 자, 전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건물 전체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하지? 이렇게 문제 내긴 어려우니까 좀 안 냈죠.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파손. 이건 갱신료 거절 사유가 아니다. 이게 제일 낫네.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전부 멸실. 이것도 이상해. 또 일부 멸실. 이게 낫네.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시효번은 다 전부 또는 일부로 가다가 갑자기 전부 또는 대부분이 왔어. 전부 또는 대부분. 거기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밑에 ABC가 2012년에 신설됐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황당한 일이 많았냐면요. 자, 임대인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다음 달에 이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재건축을 하려고요. 다음 달까지 다 빼세요. 하면 저 사람들의 갱신 요구를 내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보낼 수 있는 사유야, 이게. 이제 다 부시겠다, 재건축하겠다고 다 내보내. 다 내보내고 다음 달 가서 재건축을 안 해. 그리고 일단 눈치 좀 봐야 되니까 몇 달은 버텨. 몇 달은 지나가다가 좀 잠잠해지잖아. 잠잠해 새로운 임차인을 지가 받아. 나쁜 놈들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밑에 ABC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래서 철거 재건축을 하는데 A, B, C 중에 사유가 꼭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정된다. 그래서 A,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했다. 미리 알려줘서 한다는 거지, 이게. 미리 알려줘라. 그럼 만들면 이것만 만들던가. 자, B, C는 또 왜 만들었나 몰라.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걸 누가 알아? 그냥 걸어만 다녀도 벽돌이 빠지나? 그 정도 돼야 되나? 네. 근데 이제 해석상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확정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효번을 문제는 잘 안 내. 왜냐하면 셋 중에 하나를 줘야 되니까 문장이 좀 면이 길어져요.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료 거절사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읽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이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제외가 아니에요.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야. 10년까지만. 이게 작년 며칠이더라? 갑자기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신설됐는데 10월 16일인가 17일가 되는데 그냥 제가 15일로 할게요, 그냥. 이때 갱신 요구권 날짜를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한번 10월 10 며칠이었어. 우리 시험 보기 얼마 전이었는데 그냥 15일은 아닌데 그냥 15일로 할게요. 자, 갱신 요구권이 법을 개정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이제 이번에 여러분 시험에 5년이라고 나오면 X로 그러면 돼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겠지.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영업을 하는 임차인도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날 이후에 계약을 하는 사람은 10년 보장되지 당연히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다 인정한다고? 일단 결론은 됩니다.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날 전까지는 5년이었잖아요. 5년이었는데 결론은 이거 여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여러분께서 임대인 임차인일 수도 있으니까 이날 이후에 갱신 요구의 기회가 남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돼. 임차인에게는 10년이 보장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자가 2015년
10월 15일 날 계약한 자를 합시다. 몇 년 된 거야? 3년 됐네. 3년 됐으면 지금 5년이란 말이지. 2년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자는 이날부터 1년, 2016년 10월 15일 거꾸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갱신요구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몇 년 보장되는 거야? 10년 보장되는 거야. 그런 기회가 남은 사람. 그러면 이자는 인정되네. 2016년 10월 15일 날 아니지. 날짜를 또 밑으로 내려야죠. 2014년 10월 15일 날 처음에 계약한 사람. 이날 계약한 사람은 이 개정된 날짜가 4년 되는 날이지. 그럼 이전에 갱신 요구했겠지. 이전에 갱신 요구해서 이제 5년이 1년 남았단 말이야. 이렇게 1년밖에 안 나는 사람은 더 이상 갱신 요구 기회가 있어, 없어?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없으니까 이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이날로 해서 이 날짜로 해서 그날 이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은 사람만 10년 보장해주고 안 남은 사람 인정이 안 돼요. 이날 이후로 새로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보장되고 이게 소급해서 적용은 하되 뭐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생길 수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도 이 정도 해주면 그나마 어디야, 이게. 그나마 어디야. 근데 그런 거 시험에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인정이 된다, 이거야. 이제 동그라미 4번. 이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증액 청구는 환상보증금 이하일 땐 절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어. 어떤 사정이 있어도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그 다음 줄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번의 차임 보증금이나 경제상 변동 이걸 고려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때 달라요. 자, 전대차 적용이라는 건 임대인 동의여도 전차인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만 가능하다. 대위에서만. 밑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에다가 쓰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X.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 초과는 적용 X고 민법 묵시적 갱신 적용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앞에도 있었어요. 민법의 묵시적 갱신 적용. 자, 1번. 임대인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않았다. 만료된 때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 민법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일단 묵시적 갱신 됐어. 이때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말은 환상보증금 초과는 X. 그리고 2번.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거는 환상보증금 이하든 초과든 다 가능해. 다만 환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누구도 임대인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하다. 그걸 알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통고받고 3개월 전에 회의 생기는데 환상보증금 넘는 경우는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있다 효력이 있다는 거지. 밑에 갱신 요구 관련 판례인데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법정 갱신과 임대차 갱신 요구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거다. 갱신 요구, 묵시적 갱신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갱신 요구권은 몇 년으로 제한하는데 10년으로 제한하는데 이 제한 규정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5년일 때 만들어진 판례인데요. 사실은 이제 숫자 고친 건데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기존에 5년일 때로 한번 예상해 볼까요? 5년일 때로 한번 사건을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이자는 3년 계약을 했대. 3년 계약을 했어요. 예. 자, 이자는 임대인, 이자는 임차인. 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했어. 나 재계 안 할래요. 임차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갱신 요구했어. 그럼 연장되는 거지. 근데 1년 더 한다고 했어요. 1년 더 하면 1년 연장되는 거죠. 뭐 들어줘야 돼. 얘가 먼저 갱신 거절해도요.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4년. 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또 갱신 거절했어.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 안 했어. 둘 다 아무 말 없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때 묵시적 갱신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되면 몇 년 연장? 1년 연장. 그럼 이제 5년까지 가는 거지. 5년. 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했어. 임차인은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었어. 이제 5년으로 우리 가정에서 오는 거야. 아무 말 못했던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야? 묵시적 갱신 된 거지 또. 묵시적 갱신 됐는데 이제 1년이 또 연장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임대인이 이 시점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몇 년 됐다. 5년 됐다.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5년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그랬더니 임차인이 아니 건물주씨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저는 6년까지 1년 더 보장돼요. 그랬던 거지. 그랬더니 임대인이 알아. 갱신은 5년이잖아. 5년 됐으니까 나가. 그랬더니 임차인이 아니 사장님 그 갱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요. 그건 갱신 요구고요. 임대인이 뭐가 그 갱신이 아니야. 그 갱신이지. 빨리 나가라니까 5년 됐잖아.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이 잘 몰라. 일반인들도 갱신 요구, 묵시적 갱신 다 그거 같잖아. 근데 이제 판사님이 뭐랬어? 그렇죠. 그 갱신이 아니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1년 보장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까지 5년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다. 지금은 몇 년? 10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10년 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네. 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까지 5년으로 제한하는 건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그전에도 안 나왔어요. 자 2번.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임대인이었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 해지와 같이 임대차 종료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도 공입을 관리 행위에 해당하니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돼 이 말이에요. 3, 4, 5 묶어보세요. 3, 4, 5 묶어서 같은 사건인데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자 3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주가 와서 그래요. 건물주가 와서 지금 처음에 이자가 계약을 3년 했나봐. 3년 했나봐요. 3년째 됐어요. 3년째 됐는데 이 사람은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건물주가 와서 이 동네 월세가 참 많이 올랐더라고. 자네 서울이고 5천에 300인데 5천에 300이면 3억 5천이니까 환산보증금 이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네 많이 올랐더라. 500으로 좀 해주면 안 될까? 3년 다 됐잖아. 그랬더니 임차인이 아니 건물주씨 무슨 말씀이세요? 5%까지만 돼요. 5%. 3억이 5%니까 15만 원. 315로 해드릴게요. 임대인이 난 그런 거 모르고 이 동네 다 지금 500이야. 500 하자. 에? 임차인이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힘들어요. 5% 알아서 10% 330 해드릴게요. 네. 아니야 지금 500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나가든가. 참 완전 막무가내 이게. 임차인이 진짜 깝깝한 사람이네. 저는 10년까지 보장되고요. 그냥 5%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나 안 들린다 이제. 안 들리고 나가든가 500 하든가. 자. 그리고 이제 5년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5년으로 해야 되게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이 너 이제 2년 남았다. 2년 남았는데 너 장사 잘 되더라. 너 2년 있다가 꼭 나가. 너 반드시 나가 너. 내가 너 절대 해주는 거 봐봐. 임차인이 갑자기 깨갱한 거지. 나 2년 있다 나가야 된다고 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00으로 올립니다. 500으로 올려서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계약서 새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이 됐어. 5년이 됐는데 결국 임차인은 못 견디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열받잖아. 열받아서 차임 올려준 거 5% 초과된 부분이 있잖아. 돌려줘. 소송을 건 이 사건이야. 사건. 그때 이제 판사님 뭐라고 했냐. 3번.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있었어, 지금.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데 상인법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었던 상황이야, 지금. 그랬다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로 종전 임대차는 갱신된다 이거야. 좋아. 그럼 4번.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했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했네. 그렇네. 500을 올리고. 그랬어도 이것이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으로 완전 파기하고 새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500이 정당하다는 거지. 근데 판사님 아니야. 갱신 요구 행사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신규 임대차 형식을 취한 거야. 그럼 이건 재계약이 아니야. 그러므로 5번. 증액비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차임은 부당이력 반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315잖아 원래. 500이니까 185만 원에 2년치 돌려줘. 이런 내용이죠, 이게. 자, 그런 내용이 판례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차임 증갑 청구는 증액 청구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증액하면 1년 이내 못 하고요. 감액은 제한이 없는 거 아시죠? 이것도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월차임 전환은 아까 주임법에서는요. 연 1할 또 기준금리 더하기 3.5 둘 중에 낮은 거 그랬잖아요. 여기는 1할 2푼 기준금리 곱하기 4.5였던 여기는 곱하기야 또 곱하기. 주임법이 먼저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임법 쪽에 숫자가 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임법 내용과 똑같아요. 다만 환상보증금 넘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이 안 되죠. 자, 권리금 보호제도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금이라는 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판례로 배웠잖아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가 권리금이다 이거야. 보증금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권리금 계약이라는 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것도 숫자가 개정돼서 작년 10월 달에 개정됐는데 자, 여기 임차인, 여기 이제 임대인. 자, 이렇게 둘이 관계였어, 지금.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고, 이런 관계였는데,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이에요, 이제? 원래 3개월이었다가 바뀐 거, 이게.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이게 3개월이 너무 짧았잖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이자와 무슨 계약을 하고 그렇죠.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 신규 임차인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소개시켜 주죠.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면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인데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이 내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원래 법조문 자체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써야 되죠. 두 번째 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임차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임차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원래는. 다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약간 구구가 딸려요. 이 부분이. 자, 다음의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외울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임대인이 얘한테 뭐래요? 권리금 나도 줘. 이런 얘기잖아. 나도 줘. 이 말은 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 나가. 이런 얘기지 지금. 너 들어오지 마. 이때까지 나는 버티기만 하면 얘를 그냥 내보낼 수 있거든.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지 지금. 이제 권리금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권리금 얘한테 예로부터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지. 나도 줘.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나도 줘. 두 번째. 그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라고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야 주지 마. 다시 뭐라고요? 주지 마. 너 잘만 버텨. 잘 버티면 내가 더 싸게 들어오게 해줄게. 이런 얘기지. 두 가지 배웠어요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도 줘. 두 번째는 주지 마.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건물의 보증금 차임 이런 걸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너부턴 따블이야. 너부턴 따블이야. 그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너부턴 따블이야. 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지 말라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닮았어. 재수 없어. 이런 얘기죠 지금. 네 가지. 나도 줘. 주지 마. 너부턴 따블이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닮았어.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이걸 위반한 거야.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다 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거야.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임대인 입장으로 볼 때는요. 이 권리금이 너무 세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권리금 받는 걸 당장 얘가 받는 건 문제 없는데 얘가 들어왔잖아 지금. 얘가 나갈 때 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내 상가가 공실되면 안 되잖아요.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부러 방해를 받으려고 임차인이 둘이 짜고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방해해.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낮은 걸로 하는 거죠. 이게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또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걸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되고 3년 안에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3년 안에. 동그라미 4번은 참고하시고 밑에 반가로 2번 권리금 보호 제한. 권리금이 보호가 안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해요. 자,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까 갱신 요구 거절 사유 한 가지만 있어도 인정이 안 된다고. 아까 뭐였지? 3기 연체, 거짓 부정하게 임차, 서로 합의해서 상당한 금액을 보상했다.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시로 파손. 또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이야. 대표적으로 3기 연체겠죠. 3기 연체했다. 그러면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3기 연체되면 난리 나네. 쫓겨나 갱신 요구 거절도 해. 뭐 계약 해지도 돼. 권리금도 못 받아. 거지 되는 거네. 3기 연체되면. 동그라미 2번은 임대인은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이제 권리금 못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거절했다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비판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왜냐하면 자,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왔는데 그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자력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 없어 보여.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두 번째는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응? 얼굴이 소도둑이야. 뭐 이건 이상하잖아요. 자,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누가요? 여러분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앞에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데
이걸 법조문 만든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법조문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누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임차인이 지금 임차했어.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돼. 아직 계약 기간은 3년이나 남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1년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문 닫아버렸어. 문 닫고 2년이 흘렀다 이거. 1년 6개월 이상 흘렀어. 근데 문 닫힌 상태에서 지금 영업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지. 그러니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고 임대인이 이 말이야. 임대인이. 주어가 임대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주어를 넣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시험에도 안 나올까지. 이것도 또 판례도 한번 나오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 상가 건물 임차인이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내가 쓰고 싶어. 내가. 아니면 내 아들한테 쓰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쟤를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 돼. 근데 그러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한테 가서 나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여기 비우고 나 월세 안 받으려고. 그 대신 너 권리금 받지 말고 나가. 나는 그만큼 손해볼게.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적당한 기간을 1년 6개월을 잡았다는 거야. 매우 황당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 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노량진에 모 건물에도 이게 있었어요. 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노량진 커피숍.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워. 이 업계 관련된 거거든. 네.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주인데 1층에 커피숍이야. 커피숍인데 장사가 잘 돼. 근데 브랜드 커피숍이 아니고 개인 커피숍이에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저걸 내가 먹고 내가 커피숍 운영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하느냐? 내 건물주예요. 나 1층을 그냥 창고로 쓰려고. 나가. 실제 그렇게 내보내. 이 말이 돼 이게? 황당합니다. 네. 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니을은 뭐냐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좀 충분히 이해는 되죠.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인이 데려온 애잖아요. 임차인이 데려가고 권리금 계약하고 이제 소개해주면 임대차 계약을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임대인이 그 신규 임차인 B를 임대인이 데리고 와서 이자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이렇게. 이자랑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임차인이 얘하고도 한 만나긴 했었는데 아직 계약 안 됐고 얘랑 얘기해 보니까 조건이 좋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자랑 할게요. 권리금 계약으로 권리금 받았어. 권리금 받았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이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런 얘기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하고 권리금 받았다면 나는 네가 추산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경우를 봤어요. 자, 밑에 권리금 적용 제외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금 보호 규정 이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알아서 해라. 이것도 좀 비판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대형마트가 백화점이란 말이지. 대형마트 백화점의 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과연 임차인 이길 수 있냐? 아니지. 못 이기지. 이거는 대기업의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작년 10월 달에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니까 전통시장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필이면 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이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된다, 이런 처음에 비판이 많았지.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가 인정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밑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는 당연한 거죠. 자, 오른쪽에 표준계약서는 뭐냐면 국토부 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간단해요. 국토부 장관 기억, 권리금 기억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국토부 장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에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 고시할 수 있다. 근데 밑에 표준 계약서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권장은 법무부 장관,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3기연체 해지. 다음 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4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 예정인데 다행스러운 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냥 있다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번에 신설됐으니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죠. 상임법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매우 정성스럽게 천천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해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경매 파트, 경매 예서 신청 대리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